에버랩스 오케이. 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안 보실까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례 A26죠. 신호 희망타운 신타라고 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신타. 공공분야이죠. 신타는 당연히. 자, 위에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코로나 나와 있고, 그럼 요런 거는 그냥 일단 넘어가셔도 돼요. 예,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볼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요번에 들어가는 것은 신혼희망타운으로서 공공분양 293세대가 들어가고요. 전용 면적이 46, 49, 55, 그리고 55B, 그리고 59 이래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강의를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은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그때는 46인가 하나가 있었고 55짜리인가 하나가 있었고 이렇게 두 가지가 평면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미래 자이더시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연결되는 신타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여러 가지 분양 면적들이 있는 걸로 확인하고 제가 일전에 방송을 한번 다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쪽에 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1주택 1세대.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 한 사람씩만 하고 더 이상 뭐 한 집에 막 그 두 개씩 하고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신청하고 엄마가 신청하고 자녀가 신청하고 또는 어머니가 신청하고 해갖고 예전에 한 집에 세 명이 당첨된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는 그런 케이스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런 기조로 가니까 예,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제 어떤 건지 정도는 감을 잡으셔야 되고요. 자, 중도금 집단 대출의 규제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안 되게 되면은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를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때 체크를 했었던 내용인데 이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중도금 대출은요, 원래 지금 단계에서는 원래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청약도 안 했는데 당연히 당첨자 발표도 안 났으니까 당발 그러니까 없죠. 원래 중도금 대출은요, 보통의 경우는 첫 번째 중도금 1차 중도금 납기일이 1차가 있지 않습니까? 요때 하기 전에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은행이 선정이 됩니다. 이때 은행 선정.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당연히 은행이 선정돼 있을 때는 아닌데 이제 공공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먼저 맞춰놓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 어디 보자. 공공 것도 제가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은행이 공공 분야 입주자 모집 공고 이걸 내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여기서는 은행이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은행이 세 개 은행이가 붙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아리까리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농협으로 나와 있었구나.
맞아요.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네, 여기에. 신타. 예. 여기서 은행이 세 개가 붙었었죠. 그것도 1금융권으로. 예. 다른 데서 했던 걸로 헷갈렸어요. 예. 자, 보통의 경우는 뭐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이제 2금융권, 뭐 새마을 뭐 이상한데 뭐 듣도 보도 못한 은행이 또 이제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부산 뭐 BNK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데로 해서 붙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아예 딱 맞춰갖고 예, 1금융권 은행으로 벌써 그것도 3개나 선정을 해서 잡고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현재 대출이 불통하면 상태이며 원래 뭐 그 얘기는 다 이제 면피하려고 합니다. 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그러니까 수분양자는 당첨자 그냥 분양자라고 해도 되는데 수분양자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일반 사람들은 생소한 단어가 좀 어려워지죠. 자력으로. 예.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죠.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멘트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굉장히 어감이 안 좋아요. 예. 중도금 대출은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물론 100% 거의 다 모든 사람이, 전 지금까지 잔압을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거의 다 은행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죠. 돈이 있는 사람도 무조건 중도금 집단대출은 받습니다. 은행도 이걸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력으로 해서 하라는 얘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죠.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예,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 1금융권 은행 3개가 붙어 있긴 하니까 도라는 가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나눠 먹기. 얘네 은행 셋이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매도가 있죠. 지금 현재 금액은 뭐 10억에서 12억 정도 간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이거 지금 분양가가 얼마였었지? 뭐 5, 6억 정도 간다고 치고 그러면은 5억에서 6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남는 금액을 뭐 지분 30% 했으면은 뭐 30%뭐 5대5 했으면 50% 해서 이만큼의 금액을 은행이랑 같이 나눠 먹겠다. 지분 배율만큼. 그러니까 돈을 꺼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시색 차익도 같이 은행이 나눠 먹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역시 예, 문제가 많이 생겼죠. 욕 무지하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니 돈 껐으면 내가 그 돈 갚았으면 됐지 왜 네가 왜 나랑 같이 나눠 먹기를 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LH에서 진행하는 거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보실게요. 또 멘트 하나 가지고 이제 설명이 좀 길었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공공이 더군다나 신타가 그죠? 자 좀 더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800세대 중에서 293세대가 신타로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공공 분양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고 또 신타 중에서도 임대 147세대는 나중에 합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 이것도 조금 그렇죠. 예. 임대 이것도 많이 문제가 됩니다. 뭐 장기 전세 뭐 30년짜리도 마찬가지고요. 임대를 하게 되면은 뭐 8년도 있고 뭐 10년도 있고 뭐 30년도 있고 합니다만은 나중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예. 나중에 나가게 되면은 자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뭐 소득이 올라간다든지 뭐 돈을 많이 벌게 된다든지 그러면 또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소문이 있는데 전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봤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을 충족을 하면서 그냥 못 사는 사람 좋아요. 못 사는 사람 타이틀 달고서 계속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은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밖에 나가서 집을 구하려고 하면은 집이 없어서 지금 여기 임대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서 집을 어떻게 구합니까? 돈을 많이 모으면 되지 않냐? 아파트는요, 돈을 많이 모아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액이 조금 떨어져서 살 수 있고 이런 주식이랑은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거품이 빠지면은 뭐 그때 가서 매입을 하겠다 웃기고 있네. 그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홈쇼핑에서 파는 뭐 39,800원도 아니고 원 플러스 원도 아닌데 금액이 떨어질 때 사겠다. 뭐 폭락을 해서 사겠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오히려 못 사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더 떨어질까봐 못 사요. 예. 자, 그러면은 이때 가서 금액이 얼마가 올라갈 건데, 그러면은 10년 후에 내가 나오게 된다. 임대가 이제 끝나갔고, 그러면은 10년 전에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격 차이랑 10년 전의 가격 차이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에 얼만큼 많이 금액이 올라가 있을지가 대충 감이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 끝났을 때가 더 무섭죠. 예, 그때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많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고서 말씀을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스터디 내 집 마련 그리고 이제 부동산 뭐 재테크 뭐 자산 증식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이제 소재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꼭 이것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뭐 이거 가지고 해서 무슨 뭐 자격증 따갖고 모집 공고 100% 뽀개기 하면 뭐 할 건데,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임대를 들어가시든 뭐 장기 전세를 들어가시든 간에 이런 것 좀은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은 똑같은 돈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내 집 마련을 먼저 하시는 게 우선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야 돼요. 가끔씩 이제 아직 내 집 마련이 안 되신 분들이 우리 밴드에서도 가끔 질문이 나왔었는데 에버랩스 밴드 있죠? 밴드에 질문을 하시는데 오피스텔 들어가면 안 돼요? 또는 이제 지산 들어가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 돈 있으면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는 오피 같은 데 잘못 들어가고 특히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그런 데 잘못 들어가고 그러면은 내 거 무주택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내 집 마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 자산 증식 뭐 월세 받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프리미엄 받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집 마련도 이런 거 뭐 부동산 관련된 투자도 하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우리 에버레스트 밴드에서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모집 공고일 12월 29일 되게 중요하죠. 12월 29일 저녁에 나온 것 같아요. 내가 그때까지 내가 못 봤었거든요. 그리고 신혼타운의 공공분양은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해서 배정이 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거 중요합니다. 자, 주민등록 등본이 무조건 기준이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 주가 아니라 세대 구성원이고 혼인 부부 역시 나중에 예비로 하시는 분도 나중에 누구랑 같이 살지까지 그 사람들까지 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두 명이 청약을 하지 마시라. 이제 아까 나왔던 얘기죠, 그죠? 예. 그리고 거주 기간 제외 뭐 해외 나가 계신 분들이 요즘 또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 이런 경우 거의 1년 동안 없었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지금은 해당이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신혼부부 자격이죠. 자격 혼인기간이 7년 이내 그러니까 혼인 중인 사람들 중에서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그러니까 혼인을 했는데 지금은 혼자이신 분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사람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청첩장이라든지 그리고 예식장 예약한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거 가지고 증명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어차피 입주할 때 다시 한번 또 증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사실 관계 확인서도 역시 제출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면 아파트가 날아갑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했던 경우는 밑에 한부모 가족 있죠.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그러니까 돌싱분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누구 소관으로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청약에 대한 자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자 입주 시까지 해가 총 한 3년 정도 아마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예, 이때까지는 계속 무주택 요 기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나왔었죠. 예, 제가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렸었던 거 접붙이기, 예, 이혼한 자녀,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끼리 자녀 둘, 세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둘이 같이 서류상으로 혼인, 예,
그러면 자녀가 2 플러스 3에서 자녀가 총 5명이 되고 본인 둘 해서 하게 되면은 만점이네. 7, 5, 35, 35점. 그런 다음에 바로 헤어져 버리고, 그죠? 바로 이혼한 걸로 하고. 예. 그러면 안 되지. 일단 좀 하고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장난질을 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진지하게 해야지. 너무 장난을 쳐버렸으니까 바로 걸려버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신타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주할 때 여기 관련된 서류를 다시 한번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가 되고 공급 계약이 취소가 됩니다. 당연하죠. 예. 잘못하게 되면은 저기 구속되지 않은 게 다행일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 또 공공주택 특별법 뭐 시행 규칙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별표 6개 이런 거 숫자 중요하지 않고요. 자, 총 자산가액이 3억 300만 원, 총 자산가액이 3억 3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 모기지론이죠. 이거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입주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입주 때까지 이거 하시는 얘기예요. 역시 이거 안 하게 되게 되면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모기지론 가지고도 또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이거 모기지론이지, 장기 모기지론.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LH에서 이걸 가지고 1금융권 은행 세 녀석을 같이 투입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서 모기지론은 원래 그냥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모기지론, 대출. 근데 소득이 높아서 안 되는 사람들은 니네 이거 무조건 다 들으라 이거예요. 지금 소득이 높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들으라 이거예요. 내가 봐줄 테니까. 그래 놓고서 대출을 해주고서 뭐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지분 이것을 같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드디어 LH와 이 금융권이 짜고서 드디어 돈 장사까지 하는구나. 그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그거예요. 원래는 LH가 땅 장사를 잘했죠.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잘 해놨었죠. 땅 장사. 그리고 환매 뭐 해서 이 아파트를 나중에 다 LH가 매입한다 해서 얘기해갖고 집 장사를 이제 잘하네. 지금 이제 이거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이제 돈 장사까지 잘하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트리플 크라운 그런 거예요. 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아래쪽에 또 계속해서 나오게 있게 됩니다. 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다 포함을 해가고 이 사람들은요 전원이 다 분리 세대가 된 경우도 와이프랑 가끔씩 떨어져 살고 있으면서 아직 뭐 지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혼을 했지만은 아직 서류상으로 이혼을 안 해갖고 그냥 세대 분리만 돼 있는 경우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배우자 및 배우자에 속한 등본상에 있는 직계비속까지 모두 다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무주택 모두 갖춰야지 무주택으로 판단하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애들대로 다 저쪽으로 빠져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산이랑 이런 거 다 해갖고 애만 이쪽으로 주고서 재산은 와이프가 다 해갖고 이제 빼돌려갖고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이제 사업 망하기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계 존속 여기서 말하는 존속은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신 출생해주신 엄빠라고 할게요. 엄마 아빠 엄빠. 그리고 비속 내가 낳은 아딸 아들과 딸 아딸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가끔 우리는 지금 무주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당첨이 돼갖고 뭐 분양권
우리 저기 과천 지정타 했을 때도 당첨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분양권 또는 뭐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고, 예,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 역시 예, 요것도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어차피 3년 이내 입주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니네 이미 다 저기 3년 후에 입주할 집이 있으니까 니들은 하지 마 이 얘기예요. 자, 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1세대 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아까 했던 내용은 뭐 똑같은 거고요. 자, 그리고 분양권 및 입주권 아까도 말씀드린 거랑 역시 다 똑같습니다. 자, 요번에 금해 공급되는 주택은 신타는 A26의 경우는 공공주택이며 공공이죠. 공공 투가지역이죠. 투가지구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당첨은 10년 당첨되고 난 다음에 생활해도 될 내용입니다. 재당첨 10년 아유 당첨만 돼봐 그죠. 그리고 전매제한 10년 전매제한 자 이것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부 규제를 걸 때 전매제한을 제일 먼저 걸어버립니다. 전매제한 옛날에 뭐 6개월 1년 5개월 1년 6개월 그리고 뭐 3년이 옛날에 제일 길었었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수요와 공급, 투자, 투기 이런 세력들을 다 조절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금융에 대한 압박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원래 했던 게 전매 제한입니다. 전매 제한을 길게 걸게 되면은요. 팔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조금 안 돌아가죠. 과열일 때 이런 거 처방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근데 왜 전매 제한을 제일 먼저 실행을 하게 되느냐? 왜 첫 번째 카드로 쓰게 되는 이유는 제가 분양권 강의하잖아요. 돈 벌기가 제일 좋아요. 분양권이요. 진짜 현장 일이 좀 험해서 그렇지 뭐 조폭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뭐 날다 긴다 한 사람 막 다 들어와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것도 모르고 멋 모르고 그냥 신혼 부부가 뭐 야장에 나서 하게 되면 뭐 공급가로 해서 싸게 구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멍청한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그러다 진짜 한번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데 예, 나중에 명의 변경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진짜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명의 변경이 안 돼.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러니까 어디 뭐 광주에 있는 뭐 무슨 파 뭐 중간 보스라고 지금 뭐 교도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명의 변경 되겠어 그게? 실제로 원양어선 타갖고 있는 경우도 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전매 제한이 풀려 있는 경우를 할지라도 이게 쉬운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돈 벌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 와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수업을 하실 때 제가 따로 사석에서 말씀드릴게요.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한 인생들 많습니다. 자,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초 입주 가능일서부터 5년 동안 계속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멘트 한 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거주 의무 기간. 원래 일반의 경우에는 내년 2월 18일서부터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갖고 여기는 그 전에 공공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투가지구이니까 그리고 청약과열지구이니까 그리고 분상제 걸린 데니까 여기는 지금서부터 이미 얄짤 없이 거주를 해야 됩니다. 5년. 요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하게 되면 안 돼요. 나중에 일단은 뭐 전세 주고서 나중에 살다가 전세 먼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럼 내가 한 2년 살다가 뭐 한 1년 살다가 나중에 다른 데 나갔다가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해서 뭐 살고 뭐 이렇게 해서 5년 채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합산이에요.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자 최초 입주 가능일서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맨 처음에 다 짓고 중공 떨어지자마자 거기서부터 5년 동안 계속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이 단어 멘트 최초와 계속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설을 하시게 되면은 합산 안 되는구나. 나중에 안 되는구나. 이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금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해서 입주자로 선정이 된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당첨이 됐다 하시게 되면은
우리 이 조건들이 거의 다 신특이랑 비슷하잖아요. 결혼한 지 7년 이내.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신혼특공으로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거 신특 여기 들어가서 된 거기 때문에 다른 내 특별 공급에 할 수 없어. 청약을 할 수 없어. 이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첨자 발표는 2월 4일. 서류는 나중에 된 사람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걔네들이 서류 처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일이기 때문에 서류 아주 꼼꼼히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된 사람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또 보자. 뭐가 있을까? 자, 이 내용도 있네요. 여긴 투가, 조대지, 그리고 수분양자는 주택 취득을 위한 자금 조달, 그러니까 증빙 자료까지 포함을 해서 입주 계획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출을 하고자 하시고 할 게 뭐 있어요? 일단 처음에 계약금만 다 치고 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다 중도금 대출이지 뭐, 그죠? 잔금 때는 뭐 저희 담보대출로 전환시켜서 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괜찮으니까 이제 은행 얘네들이 이제 붙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증빙자료가 어디 있어? 일단은 계약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통장 잔고금액 증명 요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1.3%짜리 고정금리. 금리는 저렴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70%까지 지원을 해준다. 뭐 담보대출이지 뭐 원래 옛날에 하던 거.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행은 여기 담보대출로 70%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네가 하겠다 이거죠. 야, 하여튼 LH 무서워 진짜.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세 차익. 주택 매각 금액이죠. 매도한 금액에 분양 금액을 뺍니다. 그래서 아까 12 빼기 6 해드렸죠. 여기서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 시점에 기대출자 유자녀 가구의 혜택 그거는 생색내는 거고 일부 혜택을 주는 거는 몇 프로에서 조금 뭐 할인해주고 하는 거 생색내는 거고 최대 50%를 왜 기금과 같이 왜 니네랑 같이 왜 정산을 해야 되는데 난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죠? 돈 꿔줬어 이자 낼게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얼마에 팔든 시세 차익을 보든지 말든지 너희는 신경 끄란 얘기예요. 왜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이 니네가 들어가고 왜 LH와 함께 이식거래를 하고 있냐 이제 이런 얘기죠. 이것도 나중에 문제 많이 삼을 것 같은데 이거. 자, 또 나중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례 자이더 시티 같은 경우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 의무 가입을 해야 하므로 원래 별도로 돈을 빌려주던 5,500만 원은 그것도 아예 못하게 해버렸네. 그러니까 여기 저기 두 군데서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네 쪽 한쪽으로 다 몰빵해달라 이 얘기죠. 웃겨 정말 그죠? 자, 금에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으니까 이건 넘어갑니다. 똑같은 얘기가 원래 몇 번씩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 공공할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하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해. 읽다 보면은 공통적인 내용이 다 비슷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하는 이유는 그리고 또 내용이 비슷한데도 계속 와서 이 스터디 공고문 뽀개기를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지 이제 귀에 익숙해지고 이거 어떤 건데 이거 저번에 봤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이제 머릿속에 딱 박히는 거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또 다른 거 몰랐던 거 좀 더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점점 아는 게 많아지는 거지. 이걸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서 뭐 머릿속에 집어넣겠다.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못 합니다. 그건 힘들어요. 자, 조금씩 살라미 하시길 바라고요. 쪼개기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급 대상에서 요거는 이제 몇몇 타입이 있는지 그리고 세대수가 요번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를 보는 이유는 청약에 대한 전략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5 타입이 좋죠. 55 타입이 상당히 좋긴 좋은데 55B는 또 타워형이야 또.
55A는 판상형이라서 좋은데 사구 타입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사구 타입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번에 또 6개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물량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의 경우는 세대수가 많은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겠죠. 원래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평면도가 조금 못났지만은 세대수가 적은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이유는 뭐였었냐면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죠. 네. 그런데 여기는 뭐 6대 60, 뭐 10배가 차이가 나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너무 차이가 나지. 60대 50, 요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되면 보통 이제 타워형으로 해서 들어가고 평면도가 좀 후진대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경쟁률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세대수가 뭐 50대 6, 아니 50대 60, 그러면 해봤자 얼마, 10세대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10배수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그냥 60, 50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청약에 대한 전략 요거 하나 말씀드린 거고 타워형이냐 판상형이냐 요건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난 타워형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글로 들어가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판상형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일부러 다 억지로 나는 이거 판상형 싫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물론 일반적으로 봤을 땐 타워형보다 판상형이 좋지.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또 판상형도 판상형 나름입니다. 양창이 들어가 있다든지 옆에 팬트리가 같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그거 자꾸 이제 헷갈리는 게 그랑일수도 했지, 캐슬앤 더샤 퍼스트도 했지, 그리고 이제 위례 자이더 시티 했지, 저번에 게르 리슈빌도 했지, 뭐 했지 하니까 짧은 시간에 여러 군데 막 이것저것 다 보다 보니까 평년도나 이제 이런 게 조금씩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거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청약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그러니까 타입별로 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그 힐스테이트 리슈빌 당첨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 예비 몇 번, 8번이야, 9번이야, 10번이야 해서 우리 밴드에서도 에버런스 안에서도 막 연타로 막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럼 둘이 같이 이렇게 손붙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거의 다 저층일 겁니다. 그래도 해야지. 예. 개판으로 나오고 했어도 해야지 어떻게 시세보다 싼데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넣어서 당첨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풍경채가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만은 풍경채가 그래도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계룡 예슈빌 힐스테이트 나온 것보단 그래도 좀 더 비싸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평면도는 역시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상태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죠. 그 주거 공용 면적이랑 또 그 밖에 면적이랑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주거 전용 면적은 제가 우리 집 예, 뭐 84제곱 그러면은 우리 집 현관문 안쪽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뭐 공용 면적 그러면은 뭐 계단도 있잖아요. 계단도 있고 뭐 커뮤니티 센터 있고 뭐 이제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 조금 보시다 보면은 눈치를 채시게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조금 특이하게 해놨습니다. 자, 5구 타입 계산하기 좋게 비교하기 좋게 5구 타입으로 해서 보시면은 주택 가격이 5억 천에서 5억 5천이죠. 예, 금액이 좀 나옵니다. 그래도 좋죠. 왜냐하면은 5구 타입 말고 51 타입 있죠. 51 타입이면 그러면 한 3평 정도 작죠. 그러면 한 22평, 21평. 예. 요게 지금 위례에서 자연앤 센츄럴자이나 24단지 꿈의 그림 같은 거 옛날에 만든 거예요, 이거. 옛날 아파트가 지금 10억, 12억 갑니다. 근데 얘가 지금 앞으로 3년 후에 나오게 될 이 아파트가 5억 1천, 5억 5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면도가 뭐고 일단은 싸게 나왔다. 분상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분상제를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글씨 좀 잘 써야 되겠다. 세일 기간 아파트 세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재작년이구나 이제 19년도 저기 20년도에 분상제 나오게 되니까 지금 구매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미쳤어 지금 왜 사?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분상제가 이제 막 실행을 하고 막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20년도에 그죠? 자,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당첨받으신 분들은 지금 9억에 당첨받고 뭐 10억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지금 그 옆에 뭐
6억, 5억 막 이렇게 나와버리고 하니까 이 양반들 지금 술 먹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해가 조금 빠르시겠죠. 자, 여기는 계약금이 10%가 들어갑니다. 착하죠. 중도금 1차가 10%가 들어갑니다. 중도금 2차가 또 10%가 들어갑니다. 나머지가 다 잔금입니다. 잔금인데 얘도 참 그러면 잔금이 70%겠네. 그죠? 이 잔금 70%를 여기에서는 자 5억짜리 기준으로 5억 5천인데 여기에서 70% 7호 35에서 한 3억 얼마 정도 3억 3천 정도가 잔금이고 여기 있는 5,500 요걸 이제 합하란 얘기죠. 요거 두 가지를 다 합해서 요게 70%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융자금 주택도시 융자기금 아까 5,500만 원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여기다 넣어버렸어. 그럼 어차피 주지도 않을 거 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걸 여기다 왜 넣어?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발코니 확장 비용이랑 취등록세 안 들어가 있죠. 주택이 있는 분들이 여기 당첨이 될 리도 없겠지만은 2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여기 1.1%, 1.3% 하던 게 갑자기 8%로 늘어납니다. 장난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한 여기 5억 5천인데 8% 오면 얼마야? 한 400만 원 들어가 버리죠. 58에서 400만 원. 예, 그 정도 나와 버리죠. 원래 1%다 그러면은 얼마야?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그죠? 그러니까 1%냐 8%냐 여기 따라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다른 데 민간 지역이나 이런 데 해서 2주택 이상 들어가신 분들이 사실 못 사죠. 예, 취득세를 이렇게 해서 내면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양도세 해서 이제 그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분양권 했을 때도 양도세를 소득을 본 만큼 그만큼 차익을 번 거에서 뭐 한 72%까지 엄청나게 세게 때려버리는 케이스가 바로 이제 그런 경우예요. 자, 이거 또 나와 있네 밑에.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요거 하시는 분들 가입하신 경우 아까 가입하신 경우가 아니라 이거 뭐 다 하라며 의무라며 융자액 5,500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여기다 가게 되면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고는 나도 불안해서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신혼타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과천 아마 S8일 거예요. 거기서도 계속 나오게 되는 게 있고 서울에서도 또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마이너스 옵션을 하신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머릿속에 아예 넣지도 마세요. 이런 경우 절대 하지도 마세요. 또 뭐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옵션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거 빼버리면 되고 발코니가 여기에 490만 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5구 타입 기준에서 나와 있는데 원래는 보통 앞에 일자가 붙습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죠. 1400 얼마 그리고 뭐 84는 1800 얼마 이렇게 들어있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뭐 저렴하게 5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A15 같은 경우 그때 아주 개판을 쳤던 A15 같은 경우는 230만 원이었었죠. 그러니까 야 요번 거는 잘 나오긴 잘 나왔는데 좀 비싸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단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따지지 말고 그냥 잡아야 돼. 100%내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없어.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집 짓고 해서 만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든다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나오는 쪽쪽 잡아야지. 뭐 분양가가 싸네 비싸네. 아이 그래도 시세보다 일단 싸잖아. 그럼 잡아야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나올 물건도 없어요. 얼마 없어. 그리고 또 봅시다. 천장형 에어컨 정도는 하시는 게 좋아요. 발코니는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고 옵션 같은 거는 그때 가서 하셔도 그만 안 하셔도 그만 그렇기 때문에 유행 타기도 하고 마감재나 기술이나 이런 게 다 바뀌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지금 돈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자, 입주금 납부 안내. 자, 30에서 70% 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아유 말도 안 해. 주담대 장기 대출이 모기지 수익 공유형 수익 공유 수익을 왜 내가 너랑 공유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 얘기죠.
대출, 모기지론 대출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 가격이 이것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담보대출로 들어갈 때 3억 3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초과를 하게 되니까 아까 뭐 분양가가 5구 타입이 뭐 아까 5억 얼마였었고 그리고 어디 보자 44 타입이 있었나 46인가 있었죠. 그거 한번 봐야지. 46 타입이 4억이었었고 4억 천 그렇기 때문에 다 이 금액 자체가 3억 300을 넘어가기 때문에 입주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30%나 50% 또는 70%까지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누기 수익 공유 시세 차익을 같이 LH와 나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얘기가 또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거 안 좋은 소식을 자꾸 전해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요거 신청 기준 우선 공급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추첨이라고 해서 아까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자 우선이 나와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청약을 하시려면은 귀국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입국 그 관리기록 사실까지 다 얘네들 확인을 합니다. 그거는 금방 뭐 서류 띄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자, 거주 지역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면 안 되고요.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넘어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연간 180일을 초과를 하는 경우도 역시 안 됩니다. 우선 공급도 안 되고 기타 지역 거주자로도 청약이 안 됩니다. 둘 다 안 돼. 옛날에 그 뭐 거주로는 기타 지역으로 해서 거주를 하게 되면 되지 않았냐 그랬는데 이제 기타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당첨이 되게 되면 나중에 확인을 했을 때 출입국 기록 사실을 확인을 했을 때 요거 서류 내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적격 그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뭐 나갔다 오면 안 돼? 아유 뭐 그걸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추첨으로 하기는 하는데 해당 지역 여기 성남이지 않습니까? 위례 성남 위례도 저기 성남이 있고 광주가 있고 서울이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성남에서 2년 이상 사신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30%를 먼저 배정을 해준다. 그 얘기고요. 나머지는 20, 50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쿼터를 우선으로 해서 배정을 해준다. 그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타 경기 수도권의 50%에서 물량이 고스란히 다 완벽하게 50% 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우선 공급 비율에서 떨어지신 성남이나 경기도 분들이 나중에 기타 수도권 50%로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까지 다 합해서 경합, 합해서입니다. 합해서 뭐 전체 다지 뭐 전체 다 전체 다 다시 해서 50%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밑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두꺼운 글씨 있죠. 두꺼운 글씨로 입주자 산정 물량 배분 절차 안내에서 나와 있는데 1단계 먼저 30%를 먼저 빼주고 우선 공급 물량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을 먼저 빼고 나머지 2단계 70%를 빼주긴 빼주는데 각 우선 공급 단계와 나머지 70% 단계에서 그 중에서 우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30, 20, 50 아까 성남, 경기도, 기타 얘기했던 그 30, 20, 50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각 단계별 가점이 여기서 또 들어갑니다. 아까는 그 추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추첨으로 해서 가는 건 맞긴 맞는데 근데 동타가 나온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추첨으로 아니 저기 그 가점제 있죠. 단계별로 들어갔을 때 이제 우선 배정 물량이 이 중에서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해집니다. 여기 이제 동시 추첨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하는데 뒤에 보시게 되면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거 말씀드릴게요. 무주택에 대한 경우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무주택은 뭐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실 겁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 했었던 게 있었죠. 2019년 7월 달에 710 대책인가 했을 때 무주택에 대한 그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서 나와 있었던 게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스터디 공고문 뽀개기 했을 때 아마 그걸 제 첫 번째 시간에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것을 제일 첫 번째 해드렸던 스터디 뽀개기로 해드렸던 이유가 있었던 거고 자 무주택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분양권 이것만 조심하면 되고 분리 세대인 경우도 역시 직계 존속 비속 다 해야 된다. 예, 그 얘기고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리고 여기 전원이 다 무주택으로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주택을 갖고 있다 팔았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팔았던 경우는 매매 계약서, 매매 대금 완납일 요때로 해서 이제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만 30세가 되는 날 이전에 혼인이라는 경우, 이거는 거의 다 공통이에요. 다 똑같아요. 특공에서는 다 마찬가지니까. 무주택 기간을 따질 때 무주택인데 30살에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데, 그 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혼인관계 증명서상의 혼인신고 날짜서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사고 치신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20대 초반서부터 무주택이 되는 거예요. 점수가 갑자기 막 무지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속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 경우는 통보를 받죠. 부적격으로 해서 하게 되지만은 아마 서약서 쓰고서 3개월 이내 지분을 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봐주는 경우가 있다고 나와 있죠. 20제곱 이하 한호 1호, 그러니까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많이 고르면 안 돼요. 그리고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봐줍니다. 주택 분양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서 얘기했죠. 만 60세 이상. 근데 노부모 특공이나 이럴 때는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무주택 여부를 따질 때는 60세 이상의 분들이 가지고 계실 때는 봐줍니다. 근데 특공에 넣을 때는 안 돼요. 여기 지금 신타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은 유지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몇 번째 나오는 얘기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 나오죠. 자산 보유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억 300만 원 해서 이제 나와 있고, 건물, 부동산, 토지 1, 2, 3, 4에서 뭐 금융소득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해당 사례가. 금융자산, 내 집은 없어도 뭐 이거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삼성전자, LG, 그리고 테슬라 사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비트코인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그러면 지금 와서 이게 다 빼버리면 되죠. 예. 친구한테 맡겨버리면 되죠. 아니면 사촌한테 서류 하나 받고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 납입액 또는 예금 잔액,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주식 여기 나와 있죠. 최종 시가액. 그래서 최종 시세에서 따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요, 최종 시세는 안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경우에는 내가 싸게 샀는데 지금 가서 올라간 걸 어쩌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빠질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최종 시세 가액으로 해서 따지는 건 사실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일단 최종 시세 가액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산 요거 다 확인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갑자기 뭐 삼성전자가 막 대박이 나서 막 15만 원 간다, 이런 것 때문에 오버가 됐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부적격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가 다시 뭐 6만 원, 7만 원 간다, 이래 버리면 열받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입했던 그 금액으로 해서 따지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따지는 게 제일 현실적이고 가장 맞는 얘기 같아요. 예. 하여튼 이건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렸었고요. 해약하는 경우에 지급받게 될 환급금, 해약하는 경우 지금 당시에 이것도 사실 요거는 괜찮죠. 예.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거의 100%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10년이나 20년 채워야 이제 그때서부터 108%, 뭐 110% 정도 수익이 나오게 되니까. 주식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주식이. 예. 그리고 채권이나 웜이나 이런 거는 했을 때 거의 금액이 뭐 프로테이지가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기타 자산으로 해서 임차 보증금, 뭐 임대차 상의 계약서 상의 보증금, 전세금 해서 받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런 경우가 어딨어. 지금 집이 없어갖고 내 집 마련 지금 46타입에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임대 보증금을 받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자동차, 이게 이제 조금 걸리죠. 가끔씩 이제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집은 없어도 차는 벤츠, BMW가 많죠. 왜냐면 그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벤츠는 잘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에서, 예, 특히 이제 남자들의 로망은 차죠. 그래서 차에서 가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이냐 아니면은 최초 등록일이냐 요거 가지고 저도 이게 조금 헷갈려갖고 한번 알아봤어요. 그때 저번에 이거 강의하면서 나도 어려워갖고 순간 헷갈려갖고 얼마나 버벅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그 차량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출고가, 부가세 빼고 출고가. 자, 근데 내가 중고차를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고차를 사는데 내가 2016년도형 자동차를 내가 올해 2020년도에 그 중고차 시장에서 내가 그거를 구입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차량 등록증에 보시게 되면 과세 표준액이 다 나와 있기는 해요. 예. 그거 확인하시게 되면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경관 연수는 연식으로 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최초 신규 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얘기거든요. 예, 경관 연수에 따라서 매년 10%씩 그 감가상각에서 계산한다 그러면 되긴 돼요. 그러니까 중고차 사게 되면 어지간하면은 중고차는 중고 신차를 잡는다 할지라도 조금 확 다운시켜서 잡아줘요. 중고차가. 중고 신차, 이제 신차 거의 뭐 디스플레이용으로 썼던 거라든지, 뭐 렌트카 잠깐 몇 달 하고 이제 빠졌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차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치면은 이런 차는 거의 중고차 시세로는 2,400, 2,500 정도까지 해서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주행거리 뭐 1,000km 이내, 뭐 10,000km 이내, 요런 거를 해서 잡아갖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런 차가 만일에 신차 등록 기준일이 뭐 연식은요 오늘이 21년도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차는 22년도형으로 해서 연식은 플러스 1년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미래 시제 차를 파는 거예요. 사실 현대나 뭐 기아나 이런 차들이 연식이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최초 신규 등록 1 안 팔리고 있던 차가 2016년도형 차를 내가 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신규 최초. 요거는 이 차가 안 팔렸다가 22년도에 갖는 올해 나온 차인데 내가 요거를 22년도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이 신차가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연수 나오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최초 등록 기준일로 해서 맞춰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22년도 차가 나왔는데 이걸 내가 21년도에 지금 일반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최초 신규 등록일은 21년도죠. 예,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죠. 그래서 만일에 이게 22년도가 됐다 그러면 1년 지났으니까 내가 산 가격이 뭐 2,400만 원이다. 그럼 여기서 10%는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연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최초 등록일로 따진다는 얘기인데 최초 등록일로 따진다는 얘기는 요거랑 요랑 거의 같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20% 금액 보통 한 2, 300만 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게 되니까 그리고 최초 신규 등록일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를 2016년도 이 형으로 돼 있는 중고차를 산 게 아니라 먼저 앞에 샀던 원래 주인이 맨 처음에 원 주인이 새 차를 신차 샀던 1인 신조로 해서 샀던 이 차를 내가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등록을 했던 일자 2016년형 자동차를 2015년도에 했을 가능성이 크죠. 최초 등록일로서 아마 이렇게 해서 따지게 될 겁니다. 최초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최초는 아닐 거라고 그죠? 요거는 시간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아마 거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소득 판정일.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요거 때문에 입양한 아이를 뭐 안 좋게 했다 어쨌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썰이. 왜냐면은 3인이냐 4인이냐 여기 사람 머릿수가 하나 늘어남에 따라서 내가 여기 벌어야 되는 소득에서 한 사람 더 오버가 돼도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슴 아픈 얘기는 넘어갈게요. 예. 아, 참. 이거 질문 나오는데 이 금액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하시는데
작년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든지 국세청에 가서 확인하시게 되면 21번 항목이 있습니다. 21번 항목. 그래서 총 급여 소득 마이너스 뭐 공제 차 띄고 포 띄고 해갖고 나온 21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벌은 총 소득 금액 또는 근로소득 금액 또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소득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21번 항목을 가지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 에버랩스 밴드에도 질문이 많이 나오죠. 네, 고정 질문이죠. 그래도 또 막상 계산하려면 잘 몰라요. 또 나누기 11을 해야 하니까.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시간 없는데. 일단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일에 이제 임신을 해갖고, 나 말고 나는 남자니까. 1월서부터 이제 6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7월서부터 12월은 이제 퇴직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제 잠깐 휴직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1월서부터 6월까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8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이걸 나누기 12 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 6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해당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득 항목 요거는 뭐 특별히 뭐 보실 거는 없습니다. 사업소득, 부동산 권리, 임대소득, 임대소득이 나올 리가 없지. 무주택인데. 내 집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임대 사업자로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을 받아갖고 진행을 하는데 다 고소득자야.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차가 다 외제차, 막 5천만 원 이상 그런 경우도 있어요. 1억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자, 신혼희망타운 신타 신청 자격해서 나와 있죠. 요거는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7년 이내 또는 6세 미만 자녀, 그렇게 두신 분,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럼 6세 미만의 자녀가 할 리가 없지. 신청을 당연히 아빠는 엄마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세대 구성원 엄마가 신청을 해도 되고 아빠가 신청을 해도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거 하시면 되고 뭐 초액 통장은 6개월 이상 지나가 있어야 되고 6회 이상 납부를 해져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으로 다 들어가져 있을 것 같고. 자, 작년도 금액 소득을 조금 오버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여기 또 나와 있네. 네. 요번에 입주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 당첨이 되신 분들은 야, 주구장창 얘기하는구나. 아주 그냥 이내 박히게. 입주시까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은 아파트 뺏어 버립니다. 그 얘기예요. 예비. 아까 같은 경우는 신혼 7년 이내 분들이었고 이제 예비. 자, 이런 사실,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예. 그리고 전 배우자랑 다시 재혼한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다시 했기 때문에 그 날짜서부터 새로가 아니라 기간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7년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려면 빨리 만났다 빨리 헤어지고 다시 합쳐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 혼인. 그러니까 1년 이내 21년도 12월 29일 공고일이죠. 1년 전 공고일 이 날짜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무조건 미뤄지든 어째 되든 일단 신고는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비 신혼부부도 역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맞벌이일 때는 130%까지 갑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부모. 자, 자녀, 태아를 둔 분들, 6세 미만의 자녀를, 요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6세 이하, 그럼 6살 포함이거든요. 만 7세 미만을 말합니다. 이하하고 미만하고, 맞아, 그 얘기. 내가 헷갈렸었구나. 만 6세는요, 이하라고 하잖아요. 이하는 해당 이상 이하. 해당 그 숫자가 포함이 돼요. 근데 미만, 초가 있죠. 이거는 해당 그 숫자가 포함이 안 됩니다. 불포함. 만 6세 이하, 6세 그냥 6세 이하. 그러니까 만으로 따져서 7세 미만이지 미만. 7세 이하 그러면 안 되죠. 그럼 7세도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되신 분들까지도 가능합니다. 태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당연히 등본.
당연히 등본상에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거 보고 난 조금 웃겼어요. 한부모잖아, 한부모. 근데 무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뭐 130%까지 왜 나와, 배우자가. 한부모 하고 있는데. 참, 얘네들도 웃겨. 하긴 뭐 공고문 틀려갖고 뭐 수정사항 뭐 6개까지, 7개까지 나온 경우도 있는데 뭐. 자, 입주자 선정 방법이요. 혼인기간, 그 중에서도, 원래는 7년 이내였었잖아요. 그건 이제 기본 자격이고. 1단계 우선 공급으로 들어갈 때 1단계. 2년 이내. 그리고 아까 6세 이하였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2세 이하. 만 3세 미만이구나. 그 얘기 맞아. 태아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은 우선 공급. 총 배정 물량의 30%를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도 지역별로 30, 20, 50 쿼터가 있었죠. 예. 그리고 우선 공급에 대해서 원래 추첨을 한다고 했었지만은 우선 공급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동타가 당연히 나오죠. 이런 사람이 한둘이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나옵니다. 가구 소득이 아까 뭐 100%, 120%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아예 70% 이하로 해갖고 더 못 사는 사람, 더 저소득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점수를 3점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건 뭐 해당 기간 요거 있으니까 기본 3점. 그리고 그래도 6개월 이상만 있어도 되는데 2년이 지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3점 줍니다. 그럼 점수가 그러니까 청약 통장은 무조건 제일 빨리 들 수 있는 순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무조건 내일은 없어 빨리 무조건 만들어서 가입을 해놓고 자동이체는 10만원씩 걸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공공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데에서 납입 회차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2만원씩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긴 그것도 그래 뭐 공공 들어갈 생각 없으면은 그냥 2만원씩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치 금액이 서울에서는 뭐 한다 어디에 한다 그러면 서울 살면서 뭐 600만원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2만원씩 하고 600만원 채우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냥 10만원씩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납입 최대 인정 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약 통장에 대한 팁 하나 드렸었고요. 2단계 자녀 공급 나중 일은 나중에. 예. 여기서도 자녀 공급에 대한 가점표가 또 있습니다. 예, 무주택 기간까지 해서 들어가 있네 요번에는. 자, 오늘 내용에 산정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무주택 기간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딱 보고서 이제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퀴즈 수학이 딱 좋죠. 미혼이야. 신청자가 현재 만 34살이야. 무주택이야. 그죠? 우리 집 전체의 모든 세대 구성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에 이 사람은 과연 무주택 기간이 몇 년일까요? 30살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4년이지. 그죠? 미혼인 신청자가 미혼? 이건 그냥 무주택에 대한 그 예시니까 여기 그 신타랑 그건 얘기를 뺍시다. 예, 신타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예시 2번.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살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따지게 되면은 뭐 5년 차겠지. 그죠? 무주택 기간 5년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겠죠. 무주택 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 그럼 최근에 처분했으니까 1년이지. 그죠? 자, 예시 3번 보겠습니다. 기혼이야, 기혼. 그죠? 만 26세입니다. 그러니까 30세에서부터 무주택 기간을 따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혼인을 했을 경우는 혼인 날서부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현재 만 31살이야. 그러면은 5년 차겠네. 그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전원이 다 무주택이야. 그러면은 무주택 기간은 5년 해서 나와 있죠. 자, 예시 4번. 기혼인데 만 26세야. 근데 신청자가 만 34살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만 보게 되면은 몇 살이야? 8살. 저희 8년 차네, 8년. 근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이긴 한데 주택이 지금 현재 있다 그러면 말도 안 되고 그건 아예 안 되고 무주택인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럼 2년이지 뭐. 그죠? 가장 짧은 날로 해주니까. 만 32세. 만 32세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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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 미혼이냐? 이제 26세에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럼 만 26세에서부터 무주택이지. 그럼 만 32세니까 26세에서부터 하게 되면 6년 차죠. 그죠? 6년 차.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가 무주택 기간이 없어. 그럼 가점은 빵점이죠. 뭐 그걸 말이라고 해. 그죠? 예. 자,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내 와이프가 주택을 소유를 했어. 지금은 무주택이지만 근데 혼인 전에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은 나는 무주택 기간에는 영향이 없다 그 얘기예요. 나의 무주택은 인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억울하죠, 진짜. 그죠? 예. 만 30세가 되지 않는 미혼인 한 부모 가족이나 예비 신혼부부는 미혼 가족은 만 30세가 되지 않은 미혼인 한 부모 무주택은 빵점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아까랑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예전에 결혼을 했잖아. 그 상태로여서 지금 여기 예시 5번처럼 만 32세인데 지금 그때 혼인 후 이혼을 했어. 그런 경우는 신청 기간에서 무주택 기간 6년을 줬었는데 인정을 해줬었는데 만 30세가 되지 않은 미혼인 한부모 가족 또는 예비 신혼부부 무주택 기간 0점으로 한다. 요거는 별표, 물음표. 요건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보면서도 바로바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도 조금 헷갈립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과거 당첨 사실 조회 방법은 청약 홈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거기 자동으로 나옵니다. 무주택 매입 우선 안내, 거주 의무 안내 이건 아까 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재당첨 이건 당첨되고 나서 하시는 거고 중복됐을 때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신청 일정, 신청 장소 LH에서 합니다. 청약센터에서 요거 그래요. 요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공공하고 신타하고 두 가지 하지 않습니까? 공공은 당연히 청약홈에서 하는 거고 신혼 희망타운 신타는 LH 가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얘기가 좀 달라요. 서류 제출, 당첨자 서류 제출은 알아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고요. 이것만 하더라도 1시간이 넘어갔네. 그죠? 내용이 좀 많죠? 저도 이거 보면서 아리까리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순간순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오류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 질의를 넣어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걸 가지고 중간중간에 잘라서 했더니만 갑자기 막 나도 헷갈려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머리를 다시 할까 하다가 이거 서머리를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 공고문 보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공고문이랑 페이지 수 맞춰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청약 전략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는 이번에 그 청약으로 해서 나가는 게 49타입이 얼마 없어요. 근데 4, 6, 7, 8동이잖아요. 그 중에서 나와 있는 동이 전면동이나 사이드 쪽에서 조망이 나오는 쪽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46타입 같은 경우 35세대가 있어서 타입이 좀 많이 있어요. 괜찮죠? 근데 5, 7, 8, 10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5층만이 로얄입니다. 나머지 7, 8, 10동은 뒷동이고 가려지죠. 그러니까 당첨이 되더라도 조망이 트여지는 곳일 확률은 25%죠. 4개 동 중에서 1개 동밖에 전면동이 아니니까. 자, 3, 4, 6동이 있습니다. 55A 타입이죠. 이거 잘 나왔어요. 평면도 60개 나와 있고 딱 좋은데 로얄일 확률은 많죠. 왜냐면 3, 4, 6동 중에서도 이 중에 3개가 전면동이 앞에 있으니까 이 중에 3개 중에 2개가 전면동이 있으니까 로얄에 걸릴 확률은 3개 중에 2개니까 당첨만 됐다 하면 로얄일 확률은 66%죠. 그죠? 근데 평면도도 잘 나왔어. 로얄일 확률도 많아. 그럼 여기 다 많이 몰릴 거라고요. 세대수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몰리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점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다르고 내가 지금 애가 있다 그러면 46은 못 들어갈 거라고 49나 근데 애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55나 59로 들어갈 거라고. 근데 55나 59로 들어가도 사실 애 하나 키우면서 하기엔 빡빡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혼타운도 좀 한 84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그러지. 왜냐면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 수도 있잖아. 그죠? 집들이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고 하니까 집이 좀 컸으면 좋겠고 없는 살림에 차 좋은 거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조금은 뭐 신혼이라 돈 들어갈 때 많지만 그래도 나는 좀 넓은 집에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택의 폭을 좀 넓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집이 넓어야 애를 둘을 낳고 셋을 낳고 하지 집이 좁은데 어떻게 애 하나 낳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를 많이 낳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 84도 좀 많이 있고 그 이상의 타입도 좀 많이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강의가 아니라 그냥 저 혼자 공부하는 스터디 그냥 한 거기 때문에
구경을 하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카페나 우리 블로그 게시판에다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